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가균형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이고요. 한마디로 지방에 투자하고 집을 사고 아이 낳고 키우는 가정과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세우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크게 깎아주고요. 빈집을 철거하거나 새로 활용을 할 때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세컨드홈을 마련할 때 출산 육아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할 때도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요. 복지와 안전 부문에 투자하는 기관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아닌 세금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도 잘 보완해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비혼 출산과 저출생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고요. 월간 세금 시간에는 세제 개편안으로 바뀌는 민생안정 관련 세금과 절세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음력 7월 7일인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 중 하나인 날입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날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소원을 빌고 복을 기원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날이 되면 농가에서는 호미를 씻고 농사일을 잠깐 쉬어가는 시기였고요. 여름 장마가 끝난 후라서 책과 옷을 말리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늘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낭만적인 날이기도 하죠. 음력 7월 7일 오늘은 과연 어떤 명절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혼. 그러니까 남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는 이 비혼 출산이 부쩍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실태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통계청은 27일 2024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3만 8,300명으로 그전에보다 3.6% 늘었습니다. 30대 연령의 출산율이 늘었고 20대는 줄었다고 하고요. 아기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재작년보다 0.1세 높아졌습니다. 네. 저출산 기조가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혼인 외 출생아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혼인의 출생아는 1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게 1981년인데요. 0% 내지 1%대에 머물던 비혼 출생 비율은 2016년부터 9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우리 사회가 이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시선도 변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 외에는 굉장한 차별을 가했죠. 조선시대에는 서얼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이었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죠. 네. 재벌가에서도 혼외 출산한 자녀들은 상속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성을 미혼모라고 부르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던 전력도 있고 그렇죠. 미혼모 자녀를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멸칭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08년에 21.5%였는데 지난해는 37.2%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응답에 대한 긍정은 42.3%에서 67.5%로 늘었고요.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혼 출산 다른 나라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비혼 출산 비중은 OECD 평균을 내서 보면 41.0%에 이릅니다. 프랑스는 65.2%가 비혼 출산이고 스웨덴은 57.8%, 영국은 51.4%, 미국 39.8%, 독일 33.5%로 나타납니다. 비혼 출산 비중이 전체 10%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런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혼인 외 출산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5.8%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2020년 기준인데 일본 2.4%, 튀르키예는 2.8%, 이스라엘은 2019년 기준 8.1%로 나타납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남미 나라들은 비혼 출산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혼 출산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지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네. 여태까지 별 소용이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정상가족 위주의 정책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다. 이런 수순인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가족의 형태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게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배움의 기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교육 수준과 함께 직업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니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죠. 네. 또 남들 하는 거 전부 다 해야 되고 남들 갖춘 거 다 갖춰야 되는 풍조가 강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아직 약한 사회 초년병들에게는 결혼식하고 예물 갖추고 신혼살림 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진단 말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1990년 9.3에서 지난해는 4.4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소폭 회복한 건데요. 청년 인구도 줄어든 데다가 결혼은 꺼리고 있는데 결혼해서 이룬 정상가족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혼 출산과 관련된 지원 혹은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서방 선진국들이 저출생 현상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1993년 합계 출산율이 1.66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네. 우리나라보다 낮았었는데요. 프랑스는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핵심은 비혼 출산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법 체계는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인 외의 출생자, 혼외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의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비혼 출산 시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비혼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난임치료, 주거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보호자 요건 이런 비혼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받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이 출산율이 좀 높아진 걸로 나오는데 이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것과 또 출생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48명으로 재작년보다 0.027명 늘었습니다. 2016년 1.172를 기록한 이후에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처음으로 반등한 건데요. 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은 2.1입니다. 2명의 어른이 아이 2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2명의 어른이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사회가 그렇죠. 됐으니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거대한 장벽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출산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고정관념은 조금씩 약해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쉽도록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빨리 착수할 수 있고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방법은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자 59% 중에 결혼 비의향자, 결혼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28%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 중에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은 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이런 가정이 있다면 출산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6%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의향이 있는 인구가 전체 청년의 10%에 이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텐데요. OECD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OECD는 지난 3월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비용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이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주택 비용도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로 상승을 해서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부터 5.7%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 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됐습니다. 네. 청년들이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학원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부모들이 학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한테 있는 거죠. 네. 출생률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비혼 출산과 또 저출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정숙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쉽게 풀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여러 가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세제가 바뀌기 전에 혹시 챙겨둬야 할 부분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예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그 민생 안정을 위한 개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네. 보통 서민들과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이제 세금 부담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방향의 안들이 이제 기재부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좀 늘리고 또 이제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나 한도를 더 확대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 이렇게 이제 자녀 숫자에 따라서 연동을 해서 상향할 예정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다. 그러면 3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서 350만 원 그리고 자녀 2인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니까 400만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당 늘어나는 공제 최대 한도는 또 이제 연간 100만 원이어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도 그 이제 한도가 조금 더 작은데요. 50만 원이 네. 더 작은데 좀 7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 수랑 무관하게 250만 원이지만 이제 한도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면 자녀 한 명인 경우에는 275만 원 그리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 2025년 세제 개편안이라면 네.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요번 이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법이 또 이제 통과되는 과정이 법제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연말에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요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26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하는 그 과세 기간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내년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네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자녀당 50만 원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 5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난다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게 됩니까? 네, 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이런 이제 연말정산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도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
공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 다 일괄적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율도 더 높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소득공제 받는데 내 실효세율이 16.5%다. 이러면 이제 16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시는 거고 26.4%로 더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26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종합소득 세율이 사실 이제 8단계나 됩니다. 이게 채차식으로 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이제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떤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연말정산 하실 때 한 번쯤 이제 절세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할 때 다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뭐 저희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가 대상은 아니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는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전체가 대상은 아니고 25%를 넘게 쓴 비용만 실제 이제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를 넘게 쓰지 않으시면 실제 공제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25%를 넘게 쓰지 않으면은 아예 돌려받지 못하게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 공제가 이제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가 크기는 한데 많이 절약하시는 분들은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급여가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3천만 원 정도 신용카드나 뭐 현금 영수증을 쓰신다라고 하면 네. 7천만 원에 25%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1,7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에서 1,750만 원을 제외한 실제 공제 대상은 1,2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공제율이 곱해지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15%,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이제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거나 이제 대중교통부는 4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로만 3천만 원을 다 썼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공제율이 15%이니까 실제 공제받는 대상은 이제 1,250만 원에서 공제율 곱하면 188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조금 더 절세 목적으로 쓰셨다라고 하면 공제율이 30%로 더 높으니까 공제 대상이 375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네. 375만 원이 되시더라도 이제 375만 원 중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가 일반적으로 되는 셈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한도에 걸리신 분들은 자녀가 더 많으면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2분이시면 내년에 4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니까 그러네요. 공제가 더 늘어나겠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이 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 여기다가 본인 세율을 적용한 것만큼이 실제 연말정산에서 절세되는 세금인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되는 환급 거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세율이 16.5% 세율이면은 이런저런 공제를 다 차감하고 이제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이제 급여에 대한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16.5%를 돌려받으시면 3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한 5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시는 거고 네네. 26.4% 다음 단계라고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산식이기는 한데 이제 쓰시는 거에 실제 돌려받는 효과는 이렇게 실제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는 많이 써야 공제 금액이 많이 되는데 네. 또 이제 많이 쓰면 그만큼 또 이제 절세보다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쯤은 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네네. 그 자녀 수에 따라서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이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월 20만
6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자녀 수와는 무관하죠. 그런데 이제 개편안에서는 월 20만 원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해서 이런 양육 부담을 조금 더 줄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도 내년부터 지급받는 그러니까 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받으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제 급여를 지급하시는 고용주분들 이제 그 월급을 주실 때 만약에 이제 같은 금액을 주시더라도 이 비과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 받더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크니까 세후로 이제 월급에 더 손에 쥐게 되는 부분이 더 크게 될 거라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과세면은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그 육아휴직 수당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그 전에 이제 대상이 아니시던 분들 좀 확대가 되고 한도도 조금 늘어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급여 받으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그 비과세 소득 대상에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의 사학연금법상의 특례 적용이 되는 교직원분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법인이라든지 이제 평생교육원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가 아닌데도 사학연금법 적용받는 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시다가 이제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네. 또 이제 한도도 기존에는 좀 비과세 한도가 사립학교나 이제 사학연금 특례법상 교직원분들은 일반 근로자 수준보다 조금 낮았었는데 같이 내년부터는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월 15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휴직하고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이제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 이렇게 이제 비과세 한도가 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세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분이 조금 세제 개편 내용에서 조금 특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하실 때 교육비 지출 이 세액공제가 굉장히 좀 또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이 대학원 다니시는 경우에도 교육비 대상이 되고 또 이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지출하는 학비나 수업료, 교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대상으로 더 확대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취학 전의 아동, 이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학원비나 이제 체육교육 그 시설에 대한 교육비들이 공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초등학생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맞벌이 하시면 이게 돌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학원 보내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대부분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태권도나 뭐 피아노 이런 이제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체능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뭐 미술, 운동, 악기, 음악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체능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네네 맞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보다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또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육비 공제도 한도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학 전 아동이나 이제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부분은 연간 자녀 1인당 이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300만 원 한도 내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학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도가 더 큽니다. 연간 이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부양 가족들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부용하는 자녀들의 소득 요건을 보는데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분들은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비나 생활비를 좀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 금액이 크게 되면 이 부모님이 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소득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잘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지원을 받더라도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라서 그런 기편을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네. 연말 정산을 할 때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은 또 부양 가족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 지출이 정말 크니까 네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정말 그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반대로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면 이게 또 일하는 그 동기부여도 그러니까요. 좀 네. 줘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지금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1.5% 더하게 되면 16.5%로 세금 돌려받는데요. 네. 만약에 900만 원을 못 받으시다가 이제 뭐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900만 원에 16.5% 생각을 하면 150만 원 정도 환급 효과가 있어서 와. 꽤 절세 효과가 크게 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그 100만 원이라는 연간 소득 금액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하는 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혹은 양도소득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 이런 이제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생분들 해외 주식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나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팔아서 번 그 소득이 양도소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또 인적공제 대상에서 현재는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해외 주식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생들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교육비 관련을 해서 이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되더라도 이게 내년부터 되는 거니까 네네. 올해 연말정산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 받을 때는 여전히 이제 소득 요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교육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그 요건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양도소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녀나 혹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연도에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이런 평소에는 이제 소득이 없으셔서 당연히 부양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네. 특정 연도에 뭐를 팔았다든지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에는 이제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해 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네. 나중에 추징 당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부분이요. 이제 맞벌이 부부에게 조금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주거가 지금 달라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별거를 하시는 경우에 현재는 세대주 한 분,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한 월세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주거를 달리 사시는 경우, 뭐 주말 부부도 있으실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월세를 각각 지출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두 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한도는 부부 합산해서 동일하게 연 이제 1,000만 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뀌는 부분이 월세와 관련해서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월세를 공제 받으시려면 이제 그 집 자체 주택에 대한 그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외에는 100제곱미터까지 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지출하는 월세만 지금 대상이 되는데 이제 자녀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넓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도 이제 공제 대상에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오, 그러면 주말 부부를 중이신 분들은 집이 지금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네네. 또 자녀가 많은 분들에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후에 받는 연금 관련한 세금도 이제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요? 네. 이제 연금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령하는 시점에 이제 연금을 열심히 불입을 했다가 주로는 이제 55세 이상이 되셨을 때 연금소득으로 이제 수령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나누어서 수령을 하게 되면 더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좀 노후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퇴직금을 받으시면 이 퇴직금에 대해서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IRP라는 이제 개인 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 별도로 넣게 되면은 일단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 계좌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일시 그냥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나누어서 수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미뤄지는 세금에 대해서도 연금으로 받게 되면 또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하로 나눠서 받게 되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70%만 내면 되고 10년에서 20년까지는 이제 40% 그리고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절반 50%까지도 다 감면을 해주기로 좀 감면율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아름 님이 아침 출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콩으로 들으니 음질이 훨씬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경아 님이 월수세액 공제는 높이는 게 맞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강수 님도 출근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라 기분이 더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은 더 장기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적게 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절세가 될까요? 만약에 이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 계좌에 나누어서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3억 원에 열심히 한 30년 모아가지고 3억 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이거를 이제 한 10% 3천만 원 정도 퇴직소득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일시금을 받으시면 이제 3천만 원을 떼고 2억 7천만 원을 받으실 텐데요. 이걸 연금 형태로 받게 되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년 차까지는 30% 감면이 되니까 원래 10% 내야 되는 거를 7%만 내시면 되고요. 아, 네. 네, 20년까지 이제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 그리고 내년에 개정이 되게 되면 21년 차부터는 5%만 내시면 돼서 이제 원래 내야 됐던 세금의 감면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 절세 효과가 지금 들어보니까 꽤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퇴직금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또 연금 관련 바뀌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라고 하던데 네네. 다른 하나는 어떤 건가요? 네. 연금 관련해서 이제 IRP 계좌에서 그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길게 받으면은 더 연금 혜택이 더 커지게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오늘 좀 꼭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은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 서민이나 취약계층 고령자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축소되실 거라서 올해 한번 따져보시고 가입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뀌는 부분이 지금은 65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가입이 되시는데 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이 되도록 이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가입자 폭이 더 줄어드시니까 한번 네. 체크해 보셔서 이 통장을 만들어두게 되면 만기를 굉장히 길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평생 쓰실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혜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7석이었습니다. 9952님 7월 7석, 1122님 7월 7석,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에이블